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한 달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첫 소식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두고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타당한 이유가 필요할 거라며 한 발은 밖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Could there be? Possibly for very good reason. Have to be very good reason. 하지만 속내는 지상군 투입보다는 전쟁 종결 쪽에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은 배제한 채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를 다시 열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The acceleration in the price of gasoline, all of that turmoil, the cost of the war, probably $1 billion a day. That's a ticking clock over here that puts real pressure on the administration to come to some kind of resolution.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종전 목표는 이란 해군과 미사일 전력 약화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해 당사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둘 공산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란을 먼저 공격해 전 세계를 엄청난 경제 위기에 빠뜨리고 미국은 쏙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잇따를 거로 예상되지만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겐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곤두박질한 지지율이 발등에 불이 된 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책임한 출구 전략을 짜고 있다는 앞선 보도와는 달리 지상군 투입이 머지 않았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대상이나 과정, 내용을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는 데다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른바 실체 없는 협상론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툭하면 이란의 합리적인 새 정권과 큰 진전을 이뤘다며 낙관론을 펴니다. Getting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should have given us a long time ago. We'll see how it works out, but they're very good. Moving along very nicely. 하지만 정작 이란은 미국과 직접 협상한 적이 없다며 매번 부인합니다. نشست‌هایی که پاکستان با کشورهای همسایه داره خب چارچوبی است که خودشون تأسیس کردن ما در این چارچوب مشارکتی نداشتیم.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조차 협상 상대가 누구인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란 수뇌부가 괴멸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행할 실체가 존재하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있는 파키스탄도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 대신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 briefed the visiting brother foreign ministers on the prospects of potential US-Iran talks in Islamabad.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핵 포기를 넘어 농축 우라늄 미국 인도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양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협상 결렬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려 한다고 분석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목표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선언한 것도 주목됩니다.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판을 깔아놨으니 이제 미 지상군이 들어와 물리적 점령을 마무리 지으라는 전략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He wants to see a deal over the next 10 days. That timeline is waning, several days left, and we'll see. I won't get ahead of it. We'll see what happens in the end of the 10-day period. 말뿐인 낙관론 뒤로 미국의 최정예 침투부대 82 공수사단 수천 명과 해병대 병력이 공격 보류 시한인 4월 6일에 맞춰 중동에 집결했습니다. 결국 실체 없는 협상론은 평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시한은
협상의 종료가 아니라 지상군이 움직이는 작전 개시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동 전쟁 32일째, 5만 명의 미군 병력이 중동에 집결한 가운데 미국이 이 벙커버스터로 이란 무기고를 공습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을 공격하면서 미 해병대 집결지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에 나가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합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요르단 암만입니다. 네, 미군의 지상전이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다시 초대형 폭탄, 이 벙커버스터를 동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밤하늘에 화염이 치솟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는데요. 미 당국자는 이 영상이 이스파한 공습 장면이라면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이스파한의 탄약 저장고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지상군이 중동 지역에 쏙쏙 증원되고 있습니다. 미 육군 8위 공수사단 소속 수천 명이 중동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미 해병 2,500여 명이 중동에 도착한 데 이어 육군 특수부대와 해군 최정예 요원 수백 명도 합류해 이란과의 지상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동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평시보다 10,000명이 늘어난 5만 명 규모가 됐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아랍에미리트 내 미국 해병대 집결지를 드론으로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은폐된 장소, 비밀 거점이라고 표현하면서 정확한 표적이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습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네, 먼저 이스라엘군은 오늘 테헤란 중심부에서 또다시 파상 공습을 진행해 이란 정권 기반 시설들을 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파편의 변전소가 손상되면서 테헤란에서는 한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제2전선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의문의 폭발에 UN 평화유지군 대원 2명이 추가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또 이스라엘군도 4명이 추가로 사망해 개전 이후 레바논 남부 교전 중 숨진 이스라엘군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레바논에 지상군을 투입한 이스라엘은 국경 인근의 모든 주택을 파괴해 완충지대를 조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란도 밤사이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암만 상공을 지나면서 이곳에서도 공습 경보가 수차례 울렸습니다. 걸프국들을 향한 이란의 무차별 공격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수도 리야드와 유전지대가 있는 동부 지역으로 향하던 미사일 8발을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알카르즈 지역 등 곳곳에서 최소 10대의 드론이 격추됐는데 이 과정에서 2명이 경상을 입고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도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이어지고 있고 이라크에서는 지난 하루 동안 미군 기지가 친이란 무장 세력들로부터 19차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승기를 잡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고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전쟁 목표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고 공장들을 파괴했으며 핵심 핵 과학자들을 제거해 이란의 야망을 상당히 후퇴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핵 야욕을 저지하는 게 이번 전쟁의 핵심 목표라면서 현재 초점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 정권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것이라며 이란은 약해지고 있고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정하고 싶지 않다며 종전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지나치고 비합리적이라면서 강경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예멘의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 미국 원유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박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100달러 선을 넘긴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도 112.78달러로 전장보다 0.19%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예멘 후티의 참전으로 홍해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밀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을 초토화하겠다는 위협도 한몫했습니다. 치솟는 유가에 주요 7개국 장관들은 에너지 시장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나섰고 전쟁 중재국 중 하나인 이집트도 유가 200달러 돌파는 이제 과장이 아니라며 미국의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تعرضت لمشكلة قد يصل يعني سعر يعني برميل البترول أكثر من $200 وده أمر مش مبالغ فيه.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미국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되찾을 거라며 진정에 나섰습니다. Seeing more and more ships go through on a daily basis as individual countries cut deals with the Iranian regime for the time being.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무색하게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전쟁이 길어질 경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라고 압박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 체이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 더 봉쇄된다면 유가가 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막는다면 5에서 10달러 추가 상승 요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 전쟁의 악화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을 넘어서 1,530원까지도 돌파했습니다. 17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달러 유동성은 양호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1,519원으로 출발한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536원까지 넘었고 이후에도 1,530원대를 유지하다 1,53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8일에 1,597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르그 섬과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된 결과였습니다. 환율 우려가 더 커진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임에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현재 금융 상황에 대한 견해를 처음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한 달 넘게 계속되는 이란 전쟁이 현재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이며 물가 상승과 경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금융 불안 요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환율하고 이제 가장 이렇게 우리가 많이 연결시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달러 유동성이라든가 또는 자본 유출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비록 환율은 높지만은 지금 보면은 이 달러 유동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신 후보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 수합을 통해서 국내 채권 시장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시에선 외국인 이탈이 계속돼 코스피는 나흘 연속, 코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4.3% 내린 5,052로, 코스닥은 5% 내린 1,052로 각각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은 3조 8천억 원 이상 순매도를 했는데 이달 들어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지난달에 1.5배인 35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달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가운데 1,060조 원이 사라졌고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473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전국 휘발유 값이 1,9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894원으로 어제보다 13원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경유 가격은 1,886원으로 12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는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도 원유와 핵심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큰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6조 2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원을 비롯해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와 공급망 안정에 각각 2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됩니다. 지방 재정 보강과 국채 상환도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근본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서민층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수도권 지역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됩니다. 비수도권 기초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되며 정부는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원가 손실 보전 등의 5조 원,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 확대하는 대중교통 환급 지원도 추경 예산에 담겼습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2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됩니다.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신설되고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쉬었음 청년 3만 명이 추가됩니다. 경기 침체 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 관광업계를 위해 영화, 공연, 숙박, 휴가 할인이 지원됩니다.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 사업과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경도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25조 원 등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에 따른 물가 자극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의 32일째 상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그리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공격 유예 시한 4월 6일이 이제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미국이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He wants to see a deal over the next 10 days. That timeline is waning, several days left, and we'll see. 예.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황금 기회를 놓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발언이었는데요. 협상이 불발되면 바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 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두 가지 과거와 다른 미국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일단 이번 전쟁은 상당히 준비가 부실했다. 준비 부실. 예, 왜냐하면 지금 지상군 해병대 8.2 공정사단 이 병력이 전쟁 전에 거기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초기에 만일에 하르그 섬이나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장악했다면 이란이 저렇게 버티지 못하죠. 그러니까 전쟁 준비가 상당히 부실했다. 예. 지금 움직이고 있는 병력으로는 전면전은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시작 전에 항공모함 2척이 미리 가 있긴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건 공중전만이잖아요. 지상전 병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공전만으로 인구 9천만에 한반도 면적의 7.5배에 해당하는 데를 장악을 한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항공전만은. 자, 이게 전쟁 준비가 상당히, 그러니까 과거에 쿠웨이트 해방작전, 그러니까 걸프전이죠. 공식 명칭이. 2003년 이라크 전쟁, 이라크 침공작전. 이 작전 때는 미국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고 연합국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죠. 네.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전쟁은 항공전에 의존하다가 이제서야 일부의 지상전 병력이 움직이는데 그 병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말이 너무 많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입만 열면 계속 얘기를 하고 캐롤라인 레빗도 그러고 헤그스 장관도 얘기 말로 전쟁하거든요. 예. 과거에 미국은 말로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으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왜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로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지금 뭐 황금기다. 이란에가 황금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그렇게 보면 모든 면에서 미국이 원했던 전쟁 뜻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아하.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길 원하는 미국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상황은. 예, 표출된 그렇죠. 거다. 그러니까 네. 협상은 진행하면서도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압박 수위는 제가 보기에는 이란에게 치명적이진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이스파한에 있는 탄약고를 공격해서 큰 폭발이 일어난 장면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공개했거든요. 지금 전쟁이 한 달 더 지났거든요. 그럼 아직까지도 그 탄약고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인지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저것도 사실 자랑할 만한 게 못 되는 거죠. 그럼 숨겨놓은 탄약고는 더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옛날 과거의 미국의 전쟁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계속해서 타격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발언뿐만 아니라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또 계속해서 뭐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런 협박이라고 할까요? 타격 위협만 봤을 때는 협상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협상은 진행 중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 연구위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강화 외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강화 외교가 들어가려면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폭력, 그러니까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압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우리가 이게 밀리겠구나. 그런데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지금 7,000명 병력 갖고는 이란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르그 섬을 점령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르그 섬을 점령을 유지할 수 있는 병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7개 그 섬, 하르그 섬을 제외하고도 그 호르무즈 항행을 뚫어내려고 하는 그 7개 섬을 지배하려고 하더라도 그 7,000명 병력으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란 입장에서도 그러면 좀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버텨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걸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걸 보여주면서 군사력은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지금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밀어붙이면 이란 입장에서는 느긋하게 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르무즈 항해에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비준해서 그 30억 정도 이제 가면 이거 우리가 받으려고 하겠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역강압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이 오면 우리도 똑같이 역강압을 하면서 우리는 그럼 호르무즈 항행을 계속하면서 이걸 우리의 그 바게닝 협상 카드로 쓸 건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강화 외교를 만약에 제대로 들어가려면 좀 더 압도적인 전력으로 지금 하면서 협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나가고 싶다라는 걸 나는 10일 후에는 나가고 싶어. 10일은 끝나면 끝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계속 던지면서 지금 보낸 그 군사력들은 압도할 수 있는 수준 아니고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래서 지금 다른 워싱턴 정가에서도 나오는 게 그냥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다 달성했다라는 것만 빨리 하고 그냥 호르무즈 항행은 나도 모르겠다고 뛰쳐나오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그래서 같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입으로 아무리 압박을 하고 지상군을 뭐 보내고 중동에 지금 도착했다고 그래도 그게 압박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신데. 이라크 전에 들어갔을 때는 핵항모가 5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력도 16만에서 곧바로 한 달 후에는 16만 갖고 부족할 것 같으니까 10만을 더 보내고, 그다음에 종국에는 43만 명이 가 있었는데 지금 7천 명하고 1만 명을 더 보내겠다, 5만 명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5만 명을 따로 보내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걸프 지역에 배치된 그 미군의 숫자를 다 해서 5만 명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그런 전투 병력이 그런 전투 병력을 수행할 병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진짜 그런 지상군 작전을 압박을 하려고 하려면 이미 태평양이든 어디든 이게 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항공사진이나 이런 거에서 위성사진이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럼 폭격만으로 하고 끝낼 것인지 해서 뭐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 이스파한에서 공격해서 크게 보여주는 것도 결국은 지금 자기네들이 그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그 탄약 시설을 때려서 큰 불꽃이 나고 이게 진짜로 미국이 엄청나게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것도 좀 느껴질 정도로 조금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은 하면서도 잘 안 되면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강압적인 이제 그 발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호르무즈 봉쇄가 이란에 의해서 계속 그 봉쇄가 유지되더라도 군사작전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이건 완전 다른 얘기 아닌가요? 좀 다른 얘기죠. 지금 뭐냐면 일단 미국이 중동에서 했던 두 주요 전쟁, 91년에 그 걸프전, 그러니까 쿠웨이트 해방 작전 때 동원된 병력이 95만입니다, 무려. 전체. 근데 그 쿠웨이트 면적이 경기도 2배 면적도 안 됐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여객기까지 동원해서 병력을 증파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동향이 없죠. 동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2003년 때도 초기 병력이 2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영국 안 도와준다고 불매했는데 그때 영국 병력이 4분의 1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준비를 통해서 신속하게 작전을 완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셨지만 중동에 보통 3에서 5만 명 정도가 병력이 주둔해 있는데 이 병력들은 항공, 그다음에 해군, 이 유지 병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상 작전할 수 있는 병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일부 병력이 간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말이 그러니까 완벽한 지상 작전은 안 되니까요. 한반도 7.5배에 혁명수비대 20만, 정규군만 60만, 40만, 60만이죠. 이게 바시 민병대까지 100만이 넘어요. 이란이 말하는 게 저게 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저 병력으로 제한적인 압박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으로는 압박을 공정사단이나 아니면 해병대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 갖고는 압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니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아끼는 이란의 석유 수출의 핵심 거점 하르그삼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거야. 그다음에 석유 시설 발전소 타격할 거야. 이거 사실 경박한 말이죠. 왜냐하면 하르그삼을 타격을 하면 그러면 전 세계 유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등을 하죠, 거꾸로. 그다음에 이란은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요? 주변국 정유시설 다 때릴 거 아닙니까, 산유시설을. 또 하나 발전소 시설을 때린다고 처음에 이제 압박을 하고 48시간 유예하고 지금 계속 유예하는 거 아니겠어요? 발전소 시설은 민간 시설입니다. 이걸 때리게 되면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심지어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도 포함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수화 시설이 다 민간 시설이거든요.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이란 민심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발전 시설을 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란이 세계 3위의 매장량의 석유 대국이거든요. 가스는 2위입니다. 그럼 가스와 원유를 퍼올릴 때 손으로 퍼올리지 않거든요. 전기를 퍼올리거든요. 이걸 마비시키면 세계 유가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다가 지금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이란을 초토화시켜놓고 그냥 난 나오겠다. 그럼 세계 경제는 혼돈에 빠지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다음 맥락이 맞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란의 지도부는 협상을 하고 싶어 하는데 협상에 나서면 이란 국민들이 살해할까 봐 무서워서 못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거꾸로잖아요. 이란 국민들이 이란 지도부를 민심 위반돼 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관공서를 접수하세요. 우리가 공약 끝나면은 정권 교체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거꾸로 이란 지도부는 협상하고 싶어 하는데 국민들이 반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이 바뀌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일희일비하면은 이제 못 따라간다. 다만 흐름은 초기에 압도적인 자신감, 무조건 항복해라, 차기 지도부 내가 구성한다. 여기에서 이제는 제한된 목표, 그다음에 이제 이란이 만일에 협상을 안 하면 우리 이겼어 하고 발을 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공격하면 이란이 반격하는 양상이니까 이란이 미국에 대한 공격은 중단할 거예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여기 무책임하게 나오겠다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발을 빼서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봉쇄가 계속되면 당연히 그 경제적 충격이 있을 거고 미국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파한하고 나탄즈를 때리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표는 핵능력 불능화, 그다음에 탄도미사일과 그 드론의 그런 비대칭 전력의 형해화, 그다음에 해군 절멸이 우리의 목표였다. 나탄즈 이스파한 지금 공격하는 거, 우리 핵 불능화 성공했다. 명분을 뒤늦게 쌓는. 지금 다 그렇게 싸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보면 만약에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호르무즈 항행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나가게 된다면 이거는 아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할 때 타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뒤로 뺀다라고 해서 그런데 아마 그 역대급 타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본인은 내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나가려고 그 우리의 원래 목표는 이거였어 해서 그 시설들을 때리겠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진짜로 군사 목표를 다 달성해서 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이란의 핵 능력, 핵 의지는 전혀 꺾지도 못했고 그 핵을 계속 개발했던 정권 교체도 이루지 못했고 그리고 뭐 그 지금 농축 우라늄도 지금 행방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호르무즈 항행도 뚫어내지 못하고 자기의 그 목표도 다 달성하지 못한 그런 군사 작전을 이렇게 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이 32일째, 한 달이 이제 지나버렸죠. 지나버린 상황에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개전 이후에 곧 끝난다 이 말을 12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병력 증파한다는 얘기도 이제 계속했고 곧 끝난다면서 병력 증파 얘기도 했고 인프라 파괴 다 하겠다라는 얘기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메시지들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오락가락하지만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있죠. 모든 건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병력을 증파하는 것도 압박인 거고 화르그섬이나 호르무즈 발전소 시설 때리겠다는 것도 빨리 끝내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는 빨리 끝내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요 직전에도 지금 나왔습니다만 자막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100불을 넘었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지난해 12월 55불이었습니다. 두 배가 오른 거예요. 몇 달 만에. 그러면 이 석유가 오르기 전에도 관세 충격 때문에 소위 그 어포더빌리티라고 하는 우리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화두였거든요. 밥상 물가가. 그런데 미국인들이 차를 못 쓰면 생활이 안 되거든요. 네. 거기다 저 사람들은 다 큰 차를 타잖아요. 유럽처럼 경차도 아니고. 집안에 차가 개인마다 한 대씩 있는. 그럼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3%까지 떨어졌습니다. 40% 콘크리트가 깨진 건 물론이거니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난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비즈니스맨이고 경제 전문가야. 당신은 아니야. 요 프레임이 먹혔어요.
맞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잘하지. 예. 그랬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지지도가 32%였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9%예요. 밥상 물가로 내려오면 25%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추락이 끝이 없어요, 지금. 네. 이게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저렇게 뭐 여유 있게 보이지만 아주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보면 어떤 그런 불안과 초조함이 배어 있거든요. 끝없는 추락이고 마가 진영 안에서도 극단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전쟁 맘대로 해야 하지만 미국은 의회 승인 없이는 60일 정도만 작전이 가능합니다. 60일 지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또 맘대로 늘린다 하더라도 30일 추가할 수 있지만 이거는 전쟁을 마무리하는 30일입니다. 끝내는 30일이 아니고. 또 하나는 지금 전쟁 비용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이거 없이 전쟁 못 하거든요. 근데 공화당 의원들은 이제 그 커밍아웃 하거든요. 난 예산에 투표 안 하겠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자기들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빨리 끝내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당장이라도 가루 그렇죠. 빼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든 말은 전쟁을 장기화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빨리 끝내겠다. 예. 빨리 나와라. 도장 찍어라. 안 나오면 내가 다 부시고 나온다. 안 나오면 내가 먼저 끝낼 거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누구보다 빨리 좀 발을 빼고 싶은 출구 전략을 찾고 싶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좀 동상이몽입니다. 이번 전쟁 목표를 절반 이상 달성했다 이렇게 자평을 냈지만 구체적인 종전 시점은 밝히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계속해서 온도차가 좀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레바논에서는 그 끝까지 군사작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 가자 전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만큼 끌어서 이란의 그리고 이란의 그 저항의 축 세력들한테 내가 가할 수 있는 타격은 다 가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늘 이야기했던 리타니강 그 남부 그것을 우리가 레바논 남부를 수복을 해야 우리의 안보가 지켜질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작전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예. 당연히 그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자기네들 안보에 이스라엘의 안보에 그 위협이 됐던 세력 이란뿐만이 아니라 그 저항의 축 세력 특히 레바논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이제 온도차는 확실히 보여지고 있죠.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장했던 그 영상이 오늘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폭발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 30초 분량의 폭발 이 영상을 아무 그 해설 없이 그냥 공개를 확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 불꽃이 컸냐면 이게 우주에서도 관측될 정도의 초대형 폭발이라고 하던데 이 장소가 이스파한이라면서요. 네. 이스파한이 핵 시설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만약에 농축 우라늄 450kg 그러니까 60%가 있다면 저기 그 되게 지하 단지가 아주 잘 돼 있다고 해서 저기 아마 은닉돼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거는 아마 그 탄약 보급 창고에서 저렇게 크게 폭발이 일어난 것 같은데 예. 저기를 공격하고 저걸 보여주는 의미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파한, 나탄즈 핵시설을 저렇게 초토화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란의 핵은 불능화가 됐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게 뭐냐? 조한범 연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출구 전략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전쟁의 시작의 목표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핵 불능화, 이란의 핵 불능화. 그다음에 탄도미사일과 그 드론 그 비대칭 전력들의 형해화. 그다음에 해군 절멸이었는데 해군 절멸됐고 그 탄도미사일과 이런 것들은 거의 발사대 거의 다 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지금 나탄자, 이스파한 저런 큰 폭발을 보여주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저게 다 불능화했다. 나는 나간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그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이스파한하고 나탄즈를 저렇게 세게 때리나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하르그 섬도 내가 저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을 주려고.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쟁을 더 끌겠다, 지상군을 파견하겠다, 너네 정권을 교체를 하겠다라기보다는 나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것들을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이제 공방이 계속되고 협상도 뭐 진행되고 있다는데 잘 보이지는 않고 해서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처럼 느껴졌는데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모든 메시지가 네. 다 빨리 나가고 싶다라는 그 메시지로 읽히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 자, 이렇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나탄즈 핵시설에 이어서 이스파한까지 타격을 했고 이런 영상까지 공개를 했지만 또 정작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밈과 또 조롱 섞인 글을 SNS에 올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확실히 네. 이거를 보면 이란이 좀 미국의 의도를 간파했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전혀 타격감이 느껴지지 않는 조롱이네요. 지금 우리도 간파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란이 그걸 간파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라고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예. 지금 한 2만여 곳 정도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타격을 받았고 네. 함정은 140척 이상. 네. 이게 바로 그 갈리바프 의장이 SNS에 저거는 올린 이제 사진입니다. 사진이 좀 작긴 지금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E3 조기 경보기가 피격된 장면이거든요. 저게 수천억 원 하는 미국의 핵심 군사 저게 자산 중 역사상 하나죠? 미국의 전략 자산이 지상에서 파괴된 첫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파괴된 첫 사례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이제 AI 설도 있는데 확실한 건 E3 센트리 조기 경보기가 피격받았다는 사실은 확실히 확인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것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저게 공중급유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고가, 이것도 수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미국 해병대 밀집 지역에 이란이 사격했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이란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제 주변국의 방공망들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란의 공격 빈도는 줄지만 주변국의 피해는 더 커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시간을 끌수록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리바프도 이제 여유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이란도 힘들다. 네. 다만 미국은 빨리 끝내겠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는 것뿐이고 예. 이란은 숨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유가 있다라고. 네. 그러니까 둘 다 끝내고 싶은데 미국은 빨리 끝내고 나오고 싶고 이란은 이 상태에서 그냥 파괴적인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항복한 상황으로 끝내버리면 이란 정권에도 미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들이 이겼다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전쟁했니? 그랬을 때 내가 이래서 이 정도는 했어라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정책이. 네, 예. 이 갈리바프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했던 협상 대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합리적인 인물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SNS를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뭐 새로운 지도부와 대화하고 있다, 뭐 합리적인 인물과 대화하고 있다. 이란의 신정 체제에서 엑스퍼트 어셈블리 헌정에 따라서 국민 지지가 있든 없든 간에요. 이 최고 지도자가 임명이 됐고 이 최고 지도자를 옹호하는 혁명 수비대가 잔존해 있고 이란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갈리바프든 누가 나온다고 그래도 모주타바의 의견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나오든 그림자가 나오든 모주타바 의사를 대변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현재 이 전쟁이 끝나고 이란 지도부가 균열하고 새로운 파벌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이란 지도부는 지금 단합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리바프든 누구든 모주타바와 협력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또 이제 호르무즈 해협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의 통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란 의회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새로운 관리 계획안에 승인을 했는데 한번 관련 내용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Be jointly controlled. By who? Maybe me. Maybe me. For the time being.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And we're done with our objectives. One of the immediate challenges we're going to face is an Iran that may decide that they want to set up a tolling system in the Straits of Hormuz. Not only is this illegal, it's unacceptable, it's dangerous to the world. And it's important that the world have a plan to confront it.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런 발언들이 무색하게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란의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행료의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선박당 약 30억 원, 한 해 150조 원을 걷어들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자, 전해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그 이란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선박은 통행을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통행료를 부과하는데 그게 당초 이제 위안화, 중국 위안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란의 리알화로 부과하는 방안들이 이제 포함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제법 위반 사안 아닙니까? 맞죠. 국제협에서는 그 자유항행, 통과항행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선박이 그냥 자유롭게 통과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란은 요번에 그 자기네들의 연안법, 그러니까 1993년에 했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영해니까 우리의 안보가,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선박만 통과를 해주겠다. 그걸 우리가 다 검열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그걸 갖고 와서 그다음에 이제 통행료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아마 이게 근데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적으로도 이게 그 호르무즈는 그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그 자유항행으로 통과를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여태까지 이란이 왜 못했냐면 이게 만약에 국제법으로 해서 소송을 걸게 되면 다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일방적으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30억 원 그리고 150조가 이란이 원하는 배상금 금액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항행을 이렇게 왜냐하면 30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게 기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말고 그 수에즈운하나 이런 것들은 보통 30조에서 35조 통행료를 받거든요. 이게 다 1년 그렇게 다 보면. 근데 그런 준거점도 없고 갑자기 30억, 150조. 그래서 저도 왜 저 수치들이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도대체 그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란 쪽에서 계산을 해서 저걸 내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란이 이게 어찌됐건 본인도 알 겁니다. 지금 뭐 국제사회에서도 35국가의 그 참모총장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지금 전시에는 우리가 개입 안 하지만 이 전쟁 끝나고 나서는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 통행료를 계속 받는 거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그런 국제 재판을 받게 되면 자기네들이 배상금을 물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00조에서 150조 얘기를 나올 수 있는 그 준거점, 기준점을 만드느냐. 저는 그래서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이것까지 그 항행을 다 하고 그걸 안 하는데 원래 우리가 만약에 그 항행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를 제한하려고 하는 걸 했었으면 150조 정도는 우리가 벌 수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포기하니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 배상금, 보상금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그 누구도 저 150조,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중국도 저 항행료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중국 선박에 대해서 30억을 매번 내라면 어느 나라도 그거를 흔쾌히 받아들일 나라가 없어서 저건 이란이 어떤 뭔가를 협상 카드로서 지금 호르무즈 항행을 갖고 있는데 그럼 다른 사후 포석을 위해서 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란 의회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계획안을 이제 통과를 시켰고, 근데 미국의 반응은 용납할 수 없답니다. 마코 루비오 이제 국무장관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고 했는데 앞서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를 개방 안 해도 발을 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거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란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제법적으로 자유통행이 허용된 곳이고요. 수에즈나 파나마나는 그 영토 안에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건설했고 당연히 비용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저기는 국제법적으로 국제해사기구가 일단 인정 안 할 거고요. 유엔이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저길 막으면 유엔 안보리가 나설 겁니다. 여기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이. 그리고 이란이 통행권을 받겠다. 이란에 해군력이 없어요. 그나마 해군력도 괴멸됐습니다. 저기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지금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란에 대한 여론이 갈리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무모했다라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곱지는 않지만 독재국가니까. 그런데 만일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송행료를 받겠다고 나서면 전 세계가 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전 세계가 함대를 편성해서 호르무즈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전쟁 상황에서 압박 수단이지. 그리고 이란 의회가 강경파들에 의해서 주도하니까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실제로 받겠다고 나서면 나설 능력도 안 되지만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기 전 최악의 악수가 됩니다. 그랬더니 네타냐후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르무즈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호르무즈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에 우회로가 필요한데 우회로라고 얘기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이제 홍해, 수에즈 운하 그걸 얘기했거든요. 그게 우회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 협정을 여기다 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주도 그 미국이 새로운 그 이니셔티브 안에 그걸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를 해서 중동 원래 적대시했던 국가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의 또 평화 구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협정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은 있고 이제 그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자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미국과 친한 친미 중동 국가를 연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전까지는 1967년에 카르툼 선언이라 그래서 그 중동 국가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평화 협상도 없고 우리는 관계 정상화도 없다라고 하는 그 안을 하다가 이집트만 그 우리가 잘 아는 1979년에 이렇게 협상을 해서 되고 다른 나라는 아직까지 협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UAE하고 바레인하고 몇 개의 국가가 이렇게 딱 했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여태까지 안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그걸 밀어 넣는 거죠. 자, 이란이 이렇게 하니 빨리 아브라함 협정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협정의 핵심 키는 홍해 구상, 홍해까지 다 연결을 해서 개발을 해서 이걸 확장해서 평화 구상에 이걸 다 만들어내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을 왕따시키는 거죠. 왕따시키면서 팔레스타인의 국가 건설도 그 형해화시키는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저렇게 돈을 받는다고 하니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말고 이쪽으로 가스 파이프라인도 다 연결하고 우리 이쪽으로 해서 하이파라고 하는 이스라엘 거기도 다 연결을 해서 지중해 홍해, 그다음에 수에즈운하 쪽으로 이렇게 빼는 걸로 이렇게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차치해 두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그런 그 구상을 집어넣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계속 이어진다면 걸프 국가들과 이 미국, 이스라엘의 신뢰 관계에도 이제 앞으로 좀 문제가 생기겠네요. 지금 네타냐후 구상이 실현되면 더 위험해지죠. 왜냐하면 홍해 입구는 더 좁거든요. 그리고 후티가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현성이 없는 구상이고요. 이번 전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걸프 국가 중에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 페르시아만에 인접해 있는 여기 특징이 뭐냐면 모두 절대 왕정 국가고 절대 왕정이 영국과 같은 그런 왕정이 아니고 조선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정치적 안정성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 기지, 미국과의 협력, 이게 항상 국내 정치 안정성, 안보의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사단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던 두바이라든지 빈살만 왕세자의 그 유명한 네옴시티, 사우디, 카타르 도하 이런 것들은 모두 중동의 평화가 전제가 돼야만 가능한 것들인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두바이 전 세계 부자들이 거기 왜 삽니까? 그 사막에. 돈으로 발라서 잘 살게 해놨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볼 것도 많지도 않습니다. 다시 엄밀히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여기 평화가 흔들리니까 이제 아랍 국가들은 근본적인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고 미국 때문에 더 위험에 빠졌고 장기적으로 이란이라는 위협이 사라지지 않으면 또 재발될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또 트럼프 진영은 또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들이 전쟁 일으켜놓고 전쟁 비용을 받겠다는 얘기까지 황당한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과거 전쟁과 다르게 이라크 전쟁과 걸프 전쟁은 미국의 영향력을 중동에서 약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전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아랍 국가들의 지금 딜레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 지금 백 박사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 1은 체결됐고 아브라함 2가 말씀하신 사우디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우디도 아브라함 협정을 이스라엘과 지금 체결될 이유가 없는 거죠. 상황이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나 네타냐후 빅픽처는 이번 전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 미국이 계속 이제 출구 전략을 짜고 있으면서 오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 나토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의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질서도 상당히 이제 지금 어지럽긴 한데 서방 세계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안보 질서가 좀 재편될 가능성, 나토에서 미국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을까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나토 군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시작할 때 그 명분과 목적을 확실히 알려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주제하다시피 그 목적은 이란의 핵 위협이었습니다. 핵폭탄이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여러 정황에서 나타나지만 그 핵 무기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가고 있지 않은 게 다 보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93% 이상의 농축 우라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런 폭발하는 격발 장치랑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탄두에 실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아직 있는 것도 확인이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자꾸 하니까 나토 입장에서도 명분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다. 지금 스페인도 우리 영공 쓰지 말아라 이렇게 따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분노를 지금 계속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시하지 않겠다. 이거 끝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나토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호 방위 조약이 핵무기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했던 그런 국제 기구인데 그런 안보 기구인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명분 없이 그리고 자기도 설득하지 못한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다 털고 나가겠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아마 미국 내에서도 아마 펜타곤이나 그런 장성들이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후폭풍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운함의 표현 이 정도로 지금은 바라보시는 것 같네요. 네, 오늘 두 분 전문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제시한 협상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 육군 공수부대 수천 명이 중동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전 최대한 압박으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전략인데 이란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양을 항해 중인 상륙 공격함 USS 트리폴리입니다. 해병대 2,500명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 사진을 공개할 즈음 육군 정예 8위 공수사단의 중동 도착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 해병대와 공수부대의 중동 도착 소식은 이란을 협상장으로 세게 끌어당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Their best move is to make a deal, or else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has capabilities beyond their wildest imagination, and the president is not afraid to use them. 미국과 이란 모두 협상과 전면전 양쪽을 동시에 준비하면서 힘과 속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مواضع ما خیلی روشن هست. هر زمان که به جمع‌بندی برسیم به نحو مقتضی منعکس خواهیم کرد به خاطر اینکه هم به خودمون اطمینان و اعتماد داریم هم میدونیم که چی می‌خوایم.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이란에 대한 지상전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1979년 이란 혁명 때도 8위 공수사단을 테헤란에 보냈지만 작전은 취소했습니다. We were on alert to go into Tehran to be able to seize the airport. Cooler heads prevailed, and they called off the mission because they knew that an airborne brigade dropping into the middle of tens of thousands of armed military, we would not have survived.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이 임박했다는 말을
12번이나 하는 등 메시지가 일관성을 잃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간 32일 미국 이스라엘과 장기전을 상정하고 저항의 축과 공조해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의 전력을 소진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의 소모전을 상정하고 있고, 이는 이슬람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저항의 축에 공동작전을 부각했습니다. 저항의 축은 이란이 이끄는 중동 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장 조직의 연대로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팔레스타인 하마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뜻합니다. 막대한 전쟁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미국이 아랍 국가들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해당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전쟁 비용 분담 가능성을 공식화한 백악관의 발언은 이런 질문에 이어 나왔습니다. Back during the Persian Gulf War, 1990, 1991, Arab countries paid for the vast majority of the cost of the war. Kuwait, Saudi Arabia, the UAE. Who's paying for the cost of this war? 실제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1991년 걸프전 때는 추가 전쟁 비용 610억 달러의 3분의 2 정도를 동맹국들이 부담했습니다. 특히 걸프 국가들이 낸 돈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전쟁은 여러모로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당시엔 유엔의 결의 아래 34개 국가가 참여한 다국적군이 구성됐지만 이번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군이 주둔한 걸프 국가들이 이란의 표적이 되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봤습니다. 공개적 비판은 자제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걸프 국가 내부에선 미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보 환경 속에 무작정 거부하기도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랍 국가들이 그냥 막바로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랍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가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개전 후 첫 엿새 동안 무려 113억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지금도 이란의 반격에 따른 피해를 제외한 순수한 작전 비용으로 매일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2천억 달러의 추가 군사비를 승인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While there is no money for 15 million Americans who lost their health care, there's $1 billion a day to spend on bombing Iran. 전쟁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든 막대한 전쟁 비용 지출에 따른 후유증은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태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의사를 측근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에서 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란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은 지상군 투입을 두고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타당한 이유가 필요할 거라며 한 발은 밖으로 빼놓고 있습니다. Could there be? Possibly for very good reason. Have to be very good reason. 하지만 속내는 지상군 투입보다는 전쟁 종결 쪽에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통은 배제한 채 전쟁을 끝낼 의향이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를 다시 열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 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The acceleration in the price of gasoline, all of that turmoil, the cost of the war, probably $1 billion a day. That's a ticking clock over here that puts real pressure on the administration to come to some kind of resolution.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할 종전 목표는 이란 해군과 미사일 전력 약화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이해 당사국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둘 공산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란을 먼저 공격해 전 세계를 엄청난 경제 위기에 빠뜨리고 미국은 쏙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잇따를 거로 예상되지만 당장 트럼프 대통령에겐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로 곤두박질한 지지율이 발등에 불이 된 셈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서 홍해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원유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 국제유가 상승 압박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00 선을 넘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 $100 선을 넘긴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2022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도 $112.78로 전장보다 0.19% 올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예멘 후티의 참전으로 홍해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밀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가 안 되면 이란을 초토화하겠다는 위협도 한몫했습니다. 치솟는 유가에 주요 7개국 장관들은 에너지 시장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나섰고 전쟁 중재국 중 하나인 이집트도 유가 $200 돌파는 이제 과장이 아니라며 미국의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تعرضت لمشكلة قد يصل يعني سعر يعني برميل البترول أكثر من $200 وده أمر مش مبالغ فيه.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미국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되찾을 거라며 진정에 나섰습니다. Seeing more and more ships go through on a daily basis as individual countries cut deals with the Iranian regime for the time being.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무색하게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란 리알화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전쟁이 길어질 경우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을 공격하라고 압박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 체이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한 달 더 봉쇄된다면 유가가 $15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여기에 후티 반군이 홍해까지 막는다면 5에서 $10 추가 상승 요인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 정박 중이던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 국영 해운사 소속 선박 2척은 대형 해운기업 선박 가운데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구에서 쿠웨이트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박 중이던 알사미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선체가 파손됐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 KPC는 유조선 선원 24명이 모두 안전하고 부상자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조선에는 원유 200만 배럴이 가득 차 있었다고 KPC는 전했습니다. 두바이 당국은 우려했던 기름 유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다른 쪽에서는 중국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선박은 중국 국영 해운사인 코스코의 자회사 컨테이너선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 초기였던 이달 초에 중국 선박 한 척이 해협을 통과한 이후 거의 한 달 만입니다. 经同有关方面协调，近日中方有3艘船舶过航霍尔木兹海峡，我们对有关方面提供的协助表示感谢。 빈 컨테이너를 싣고 있던 것으로 알려진 선박은 현지 시간 30일 오전 페르시아만에서 동쪽으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 이후 대형 해운기업의 선박이 이곳을 통과한 것은 처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폭격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도 이란과 가까운 나라의 유조선은 속속 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홍해 봉쇄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다릅니다.
중국에는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의 핵심인 중국 유럽 철도를 띄우는 기회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란 전쟁 발발 한 달 만에 이스라엘을 향해 포문을 열면서 참전을 선언한 후티 반군. 이란이 이끄는 저항의 축의 일원으로 예멘 서부 홍해 입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단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한 이란이 후티 반군에 벌써 홍해 봉쇄 지령을 내렸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실제 2023년 가자 전쟁 때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제해 지구촌 물류 대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إن القوات المسلحة اليمنية تعلن عن منع مرور السفن المتجهة إلى الكيان الصهيوني من أي جنسية كانت. 호르무즈 대체 항로가 된 홍해마저 막힌다면 아프리카 희망봉까지 9,000km를 돌아가야 합니다. 백길은 45일 남짓으로 늘어나고 운임도 6배 넘게 뛰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전 홍해 사태 당시 반사이익을 누렸던 게 중국과 유럽을 잇는 화물열차였습니다. 길어도 보름이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비싼 운송료도 더는 단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到德国的海运费和内陆费用大概是6400美金，然后我们的中欧班夜航所有的费用的话，大概是在7000多美金。 이란의 전운이 고조됐던 올해 1, 2월 중국 유럽 화물열차 운행량은 이미 31.7% 증가했습니다. 개전 이후인 3월 실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 35% 늘었다는 추정치가 나돌 정도입니다. 홍해 봉쇄의 악몽이 재현되면 중국도 피해를 보겠지만 현대판 실크로드 1대1로 핵심 노선을 되살릴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을 앞두고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른바 전쟁 수혜주에 대규모 투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앞에선 전쟁을 외치면서 뒤에선 돈벌이를 고민한 건데 헤그세스는 사실이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중동 전쟁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자 거래 의혹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으로 이란에 대한 강경론을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This was never meant to be a fair fight, and it is not a fair fight. We are punching them while they're down, which is exactly how it should be.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가 이번 전쟁을 부추겼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Pete, I think you were the first one to speak up, and you said, let's do it, because you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그런데 정작 헤그세스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앞두고 이른바 전쟁 수혜주 투자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헤그세스의 주식 중개인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과 접촉해 블랙록의 방위산업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수백만 달러, 우리 돈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블랙록의 방위산업 펀드에는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방산 대기업은 물론 미 국방부를 최대 고객으로 둔 AI 업체 팔란티어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중동 전쟁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자 거래 의혹은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에너지 시설 공습 유예를 발표하기 직전 원유와 주식 거래로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세력이 확인됐습니다. 여기다 중동 전쟁 전망에 돈을 거는 미래 예측 시장 상품에 거액의 자금도 몰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연방검찰도 내부자 거래 의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와 이란과의 전쟁 발발 시점처럼 최근 거액의 수익을 낸 거래 과정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유가 폭등의 여파가 차량용 휘발유를 넘어서 서민 연료인 등유 시장까지 덮쳤습니다.
치솟은 가격에 등유가 꼭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도 또 이런 등유를 배달하는 골목 석유집도 시름이 깊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1톤 탱크로리가 들어섭니다. 줄기 대신 긴 호스를 끌고 공장 구석 드럼통에 등유를 채워 넣습니다. 금속을 가열해 후처리하는 이곳 공장에선 등유가 꼭 필요하지만 치솟는 가격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거의 한 7, 8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30만 원 안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40만 원이 넘어가요. 등유를 스팀 다리미 연료로 쓰는 세탁소도 기름값 부담을 호소합니다. 많이 부담되죠. 이게 지금 저희 소상공인이고 막 이렇게 착한 가게라 가격을 올릴 수가 없고 이렇게 등유값이 오른다 그래서 그렇다고 세탁비를 막 올릴 수가 없으니까. 골목마다 기름을 배달하는 소매점, 석유집도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등유 도매가를 리터당 최고 1,530원으로 제한했지만 저장 시설이 없어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을 거쳐야 하는 소매점은 그보다 비싼 가격에 기름을 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배달료만 붙여도 최종 판매가가 2,000원에 육박하다 보니 이윤을 남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름을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은 부담이 엄청 크죠. 그리고 나도 좀 미안하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마진은 나도 없으면서 인심 잃고. 이런 상황에 또 다른 석유집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다른 데보다 비싸게 팔 수가 없어요. 오래 거래를 오래 거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600원에 들어오지만 1,500원에 맞춰서 팔 수밖에 없고. 결국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감당하기 힘든 기름값에 골목 끝 영세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이란 전쟁발 대외 환경 악화에 전사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합니다. 대한항공 우기홍 부회장은 연료비 급증에 따른 원가 상승에 대비해 4월부로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고 유가 수준별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시행해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목표로 한 연간 사업계획 목표 달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항공유 가격 급등 여파로 저가 항공사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운행편 감축에 들어갑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4, 5월 국제선 4개 노선에서 왕복 기준 14회 운항을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항공사 중에서 간편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아시아나항공은 대상 고객에게 변경 항공편 일정을 별도 안내하고 인접일자 대체 항공편과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재인 레미콘이 4월 중순이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페인트 등 건설 자재 가격이 치솟는 상황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레미콘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콘크리트를 쌓아 층을 높이는 작업이 한창이라 날마다 레미콘 60여 대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펌프 차량을 이용해 레미콘을 고층부에 올리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필수 자재인 이 레미콘 수급부터 조만간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바로 이란 전쟁 여파로 공급이 불안정해진 나프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미콘에 필수로 들어가는 혼화제의 원료는 에틸렌으로 나프타를 분해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에틸렌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속 4월 중순이면 레미콘 생산에 본격적인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레미콘 업체들은 지금 재고로는 2주가량 버틸 수 있다면서 잠시 공장을 셧다운해야 하는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일선 건설 현장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계속 사설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레미콘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면 공정 진행상 이제 현장이 멈출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공급 문제가 생긴 건 단열재를 비롯한 다른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페인트는 원료인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최대 5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벌써 일부 페인트 대리점들은 본사에서 제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보죠. 네. 물건이 없는 것들은 또 못 내려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재고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건설사는 재개발 조합에 4월부터 주요 자재 가격이 최대 40% 오른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기업 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고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당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내 4개의 정유사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량을 적어도 2천만 배럴 이상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6월까지 들여올 대체 물량이 2천만 배럴보다 훨씬 더 많다며 정부 비축유 물량까지 포함한다면 오는 6월까지 국내 원유 수급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정부 비축유를 정유사에 긴급 대여해주고 이후 대체 물량으로 돌려받는 정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오늘부터 실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과 더불어 중동발 에너지 수급 우려에 대한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 재정 명령을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에 제출할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심의 의결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급등하는 국제 유가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이 큰 우리나라는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긴급 재정명령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 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 재정명령은 중대한 재정, 경제 위기 때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회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경우에 쓰는 거라 실제 사례는 드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론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게 유일합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걸 모를 리 없는 법조인 출신 이 대통령이 그만큼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합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에서 한 발 더 나가 요소수와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도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우려에 대해선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고가 충분한데도 특정 지자체의 준비 부족이 과장되고 있다는 취지로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한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 2천억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 8천억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고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 추경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매표 행위이자 묻지마 퍼주기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차원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예산을 편성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국회를 찾아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서민들의 시름을 단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추경안 편성과 같이 기획예산처가 당장 해야 할 일을 함과 동시에 박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추경안 신속 처리도 약속받았는데 여야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합니다. 먼저 민주당은 고유가 고환율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이번 추경을 응급수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쓰러집니다. 정청래 대표도 지금은 산소호흡기를 댈 때라며 국민의힘과 합의한 다음 주 금요일 역대 가장 빠른 추경을 처리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국민들께 면목이 섭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을 명목으로 선거용 묻지마 퍼주기 추경안을 편성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번 추경의 의도는 전쟁 대응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결위 차원의 송국 검증을 예고했고 나아가 환율, 물가,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도 제의했습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추경안을 심사하여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시정연설과 대정부 질문, 예결위 심사까지 단계마다 극심한 충돌이 예상되는데 여야가 합의한 디데이 4월 10일에 예정대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민주당의 정원호 예비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여직원과 휴양지로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공문에는 남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후보 측은 단순한 오타일 뿐 11명이 함께한 공무 출장이라고 빠르게 해명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를 64일 앞둔 날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의 3년 전 칸쿤 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정원호 예비후보가 여직원과 단둘이 멕시코 칸쿤으로 2박 3일 출장을 다녀왔는데 관련 서류엔 남성이라고 적었다는 겁니다. 또 출장 이후 해당 직원은 높은 직위로 파격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여성 직원은 이후 임기제 다급에서 각급으로 다시 채용되었습니다. 몹시 파격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정 후보 측은 즉각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해당 출장은 무려 11명이 참여한 국제포럼이었고 칸쿤은 경유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별을 남성으로 쓴 건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다며 단지 여성이란 이유로 문제 삼는 건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 등 당시 동행했던 인사들은 해괴망측한 공격, 악의적인 지라시 등 일제히 엄호에 나섰고 캠프 차원에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선거를 2달 남짓 앞두고 일종의 폭로전에 불붙은 건데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집안 단속의 혈안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연일 고공행진인 당청 지지율에도 압승론을 경계하며 미쳐야 미친단 말로 거듭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뚜껑을 열어봐야 결과를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저로서는 피말리는. 선거까지 2달은 꽤 길고 칸쿤 출장 같은 논란도 언제든 누구에게나 터질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기강 잡기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좌충우돌하던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소임을 다했다며 출범 48일 만에 스스로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데 이어서 주호영 의원 가처분 결론도 임박하면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요일마다 하던 공천관리위원회를 마치고 이정현 위원장은 숙고 끝에 유승민 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 설득을 이제 포기한다고 기습 발표했습니다. 본인의 뜻을 저희들이 존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접촉은 이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뒤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공관위 전원은 일가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출범 48일 만에 해체인데 공관위원들마저 발표 직전 알았을 정도로 기습적이었습니다. 공관위는 애초 재보궐선거 공천까지 맡을 예정이었지만 10곳이 넘는 미니 총선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게 이 위원장 설명입니다. 정무적이고 전략적 판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도 이제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곧장 SNS에 그동안 애써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전남 광주 초대 통합시장 출마라는 헌신적 결단을 높이 평가한단 말로 전략 공천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꾸려질 새 공관위 수장으로 현역 중진이 여러 거론되는데 장 대표로선 일단 자본과 내홍 부담을 덜고 재보궐 공천 주도권을 쥐게 된 셈입니다. 전격적이었던 공관위 사태에 컷오프된 후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공관위 전원이 경선 파동에 책임지고 사퇴했다면서 대구시장 경선을 즉각 중단하고 후보 9명 전원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선 주호영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직접 만나 공천 내용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법원 가처분 결과에 따라 무소속 출마를 열어둔 일종의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주호영 부의장님께서는 대구 공천을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숙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소속 출마나 이런 말씀도 하셨나요? 제가요? 네. 뭐 그때 상황이 생기면 할 이야기니까. 이르면 이번 주 법원 결정이 나올 전망인데 김영환 충북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전격적으로 인용한 만큼 대구시장 공천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조한 지지율과 인물난 속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사퇴 소동까지 불사하며 이른바 쇄신 공천을 밀어붙였는데 공관은 결국 선거 결과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4명을 임명 위촉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이상근, 최수영 비상임위원을 각각 임명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방미통위 위원 정원 7명 가운데 6명이 채워져 의결 정족수 기준 4명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주거지인 서울에서 자신의 연고지인 충북 음성까지 내려가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우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환한 대낮 단지 안으로 경찰차가 들어갑니다. 부모님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A씨는 함께 살던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에 싣고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자신의 연고지인 충북 음성으로 내려가 묘지 배수로에 시신 유기를 시도하려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부간 다툼이 잦았고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부는 올해 이미 이혼한 상태로 A씨가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시신을 훼손한 정황도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여행용 가방에 50대 어머니의 시신을 담아 도심 하천에 유기한 20대 딸과 사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늘 밤 9시쯤 시체 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사위인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유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B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A씨 부부가 실제 살해했는지 등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 한양여대에 2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재학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양주시 백서급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는 큰 불이 나 공장 노동자 3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수빈 기자입니다. 복도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학생들은 황급히 밖으로 대피합니다. 경찰은 서울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에서 발생한 2차례 화재와 관련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재학생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학생들은 화재 당시 건물의 연기가 다 빠지지 않았는데도 수업이 그대로 진행됐고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불이 났으면 바로 수습이 안 되니까 다른 강의실로 이제 변경을 해서 수업을 하거나 그런 게 맞는데 아직 거기에서 수업을 한다고. 한양여대 측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공장을 집어삼킬 듯합니다. 검은 연기도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경기 양주시 백서급에 있는 가죽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3명이 얼굴 등에 이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17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주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해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양주시는 안전문자를 보내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안에 있는 시민은 밖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정치 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의 4번째 소환 조사는 5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의원은 조사에 출석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사실상 재차 혐의를 부인했는데 경찰은 모레인 다음 달 2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조사가 종료된 지 20일 만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출석한 김 의원의 조사는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의원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을까요? 별로 안 좋은데요.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조사 때 조사 날인 안 한 이유 있으실까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조사 날인 해야죠. 김병기 의원은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포함해 무려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보좌진을 사적으로 동원해 차남을 숭실대학교에 특혜 편입시키고 빗썸에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동작경찰서가 김 의원 아내의 비위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김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김 의원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이후 2차례 김 의원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3차 소환이 갑자기 중단된 이후 3주 가까이 조사가 밀리며 수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다음 달 2일 김 의원을 다시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개막 2연전에서 나란히 연패에 빠진 LG와 기아가 잠실에서 맞대결에 나섰습니다. 김도영이 첫 홈런을 쳐낸 기아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말 개막 2연전에서 나란히 연패에 빠진 LG와 기아의 대결이 펼쳐진 잠실구장은 평일에도 매진 사례를 이어갔습니다. 만원 관중의 뜨거운 응원 열기 속에 기아의 방망이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1회 김도영의 적시타로 앞서 나간 기아는 2회 카스트로가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넉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타석에 들어선 김도영이 비거리 125m짜리 2점 홈런을 터뜨리자 기아 응원석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LG 선발 톨 허스트를 상대로 3회까지 7점을 뽑아낸 기아는 선발 울러의 6이닝 무실점 호투 속에 올 시즌 첫 승리를 신고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외국인 선발 투수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KT의 새 외국인 투수 보슐리는 5회까지 한화 강타선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낸 데 반해 한화 선발 화이트는 3회 수비 도중 허벅지에 통증을 느껴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KT는 7회 안현민의 2타점 2루타, 8회 장성우의 솔로 홈런 등을 묶어 한화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적생 김재환이 석점포를 터뜨린 SSG는 키움을 꺾고 3연승을 달렸고 창원에서 열린 낙동강 더비에서는 NC가 롯데의 상승세를 잠재우고 9대2로 이겼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제27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에서 박정환 구단이 변상일 구단을 꺾고 최종국에서 우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올해 세계 기선전 우승과 원익의 바둑리그 우승을 이끌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박정환 구단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결승 2국에서 흙을 잡고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294수 만에 반집승을 거뒀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오는 목요일 결승 3국에서 맥심배 통산 우승에 도전하고 변상일 구단은 생애 첫 맥심배 우승에 도전합니다. (4월의) 첫날인 내일도 역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0도로 오늘과 비슷해 많이 쌀쌀하지 않겠고 낮 기온은 18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예년보다도 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와 경남 서부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영남과 호남 동부, 강원과 충청 곳곳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충북, 전북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우산과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대전 17도, 대구 16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하겠지만 대기질이 좋지 않은 곳이 많겠고 금요일 밤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